안녕하세요. 메가랜드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하성입니다. 요번에도 어김없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났습니다. 많이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생한 만큼 좋은 결실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자, 오늘의 경매를 운영하고 있는 이하성 대표로서 올해도 어김없이 40강을 준비했습니다. 제목 보이시나요? 할 수 있다. 경매 전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굳이 경공매 컨설팅을 해야 될까? 매수 신청 대리를 해야 할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1강만 들으시면 해야겠다. 빨리 해야지. 그런 동기부여를 하실 수 있게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총 40강인데요. 20강은 어느 정도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주는 저희가 강의를 하고요. 나머지 20강은 이제 심화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케이스별로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낙찰된 사례라던가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물건을 어떻게 접근해서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 컨설팅을 하던가 양자택일을 할 수 있게끔 전문가로 성장시켜 드립니다. 일단은 이하성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네이버에도 살짝 등록이 돼 있기는 한데 저도 제 거를 검색 안 해요. 우슈신동 이하성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이름이 독보적이었는데 저 미국 메이저리그에 또 샌디에고 파드리스의 김하성 선수가 야구를 잘하다 보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묻히고 있습니다. 원래 묻혔나요? 유명인이 아니었습니다. 자, 기존에 강의했던 거 제목이 부동산 초보도 쉽게 이해한답니다. 가끔 제가 이 책을 내고 나면 내가 이거 어떻게 썼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왜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법원 경매는 진행되니까. 여러분들은 한 가지 아시면 됩니다. 저희가 40강을 할 때 제일 먼저 두서없이 낙찰 사례를 하나씩 소개해 드릴 겁니다. 경매도 모르는데 무슨 낙찰 사례를 해석하고 있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의 가장 빠른 교육 방법, 그 중에서 경매는 물건을 많이 보고 퀘스천 마크를 달고 현장 조사하고 낙찰받고 폐찰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경험에서 우러날 때 진정한 고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제 교수님이라고 썼는데 교수는 아니고요. 학사입니다. 학사. 석사다 때려쳤어요. 때려쳤다라는 표현보다도 뭔가 안 맞았겠죠? 자, 학교는 나왔고요. 제가 지금 오늘의 경매라는 개인 사업자에서 주식회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십몇 년 전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상당히 원로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애써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메가랜드에서 제가 지금 한 거의 3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요. 경매 정보지가 있습니다. 스피드 옥션 3대 경매 정보지에서 제가 매주 일주일에 2번씩 추천 경매를 독점으로 올려주는 전임 강사를 하고 있고, 외부 인터넷 강의라던가, 최근에는 이제 그 강남역에, 이제 논현역에 있는, 교보생명 전속으로 하고, 또 기회가 닿아서 전경영 협회에서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서가 있는데요. 너무 쉬운 부동산 경매라고 메가랜드에서 2021년에 만들었는데, 이게 명작이죠. 이게 명작이고, 경향미디어에서 만든 실전 사례로 배우는 부동산 경매는 초판을 이제 팔긴 했는데, 너무 어려워. 2세는 안 나옵니다. 이 정도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요 비주얼. 얼굴은 좀 틀릴 수 있어요. 과도한 포토샵으로 인해서 이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양복은 저랑 똑같다. 그 정도 보시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민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처음에 취득하면 어떤 고민이 있어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창업을 할까? 취업을 할까? 창업을 하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까? 그리고 제일 먼저 물건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보할까? 확보하면은 어디다 광고를 해서 고객을 또 끌어들이지? 내가 또 중개를 할 때 계약서를 잘 쓸 수 있을까?
계약할 때 민법책을 막 떠들어 봐야 되나? 학개론에 막 거래사례 비교법을 봐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텐데 그런 관련된 강의는 제가 메가랜드에서 다른 파트에서 강의해 드렸고요. 저도 중개사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과 고비가 많았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자격증을 땄나? 진짜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고비가 많았고요. 지금 이 순간도 뭐 100%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100% 만족 못하는 그 부분을 저는 경매로 채워 넣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트로가 길었나요? 저는 원래 유머러스하게 하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들을 때 주무신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벌써 주무시나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강의하다가 잘 수도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낙찰 사례 첫 번째입니다. 그냥 우리는 처음부터 낙찰 사례 들어갑니다. 아주 따끈따끈하게 지금 이 강의하는 지금 시즌 중에 아주 리얼하게 말씀드립니다. 몰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40강 완강될 때 저 인간이 뭔 얘기하는지 이제 알겠다. 그리고 지금 1강 때 다 이해를 하면 전숟가락을 놔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물건이냐면, 자, 보이시나요?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다가구가 뭘까요? 네. 한 건물에 여러 명의 가구가 있다라는 얘기죠. 내가 공인중개사 합격했는데 그 정도도 모를 것 같아? 어렵게 생각하면 이게 멍해져요. 아무것도 아닌데. 다가구는 주택수의 한 1주택에 포함됩니다. 그냥. 뭐 이게 뭐 20세대라고 해서 20가구가 아니죠. 다세대하고는 또 분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건 뭐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넘어가고, 이게 지금 화면상에 보이진 않지만 이 봉천역이 이제 보이시잖아요. 봉천역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언덕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이 등산을 하는 느낌으로 가야 된다.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봉천역 2호선에서 워낙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공부하실 때 특히 경매 컨설팅 하실 때는 지역 분석이 우선이거든요. 2호선 라인에서 봉천역, 서울대 입구역, 낙성대역, 사당역, 그 다음에 어딜까, 뭐 압구정역 등등 거기에 대한 이슈, 뭐 경기도 인천, 최소한 서울, 경기, 인천에 대한 큰 개발 이슈와 호재와 부동산 방향의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나는 동네에서 우리 지역에서 중개만 할 건데 왜 옆 동네 걸 왜 알아야 돼? 저도 그랬습니다. 중개사 처음 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종로에서, 지금 이제 메가랜드 종로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부터 중개를 했거든요. 여기 주거 지역이 없다 보니까 일반 상업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상가, 뭐 사무실, 건물. 근데 초보자가 건물 중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는데 이 기본이라는 게 상당히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지역에서 어떤 부동산 물건을 핸들링 하는 거에서 국한되지 않고 일단 기본적인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그 기본 플러스 지역 분석을 완성시키는 게 경매입니다. 경매. 그러니까 진정한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이 항목이다. 우리는 근데 전문가로 거듭나려고 지금 이거를 수강하시고 계신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 뭐야? 내가 일한 만큼 나의 지식을 공유하는 만큼 수익이 생기는 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을 때 전문가로 거듭나는 거죠. 자, 그래서 봉천역 앞에 있는 지역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뭐 봉천역 2호선 라인 중에서 서울대 입구역이 정말 사람들이 너무 바글바글 합니다. 그 이유 보여드릴게요. 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됩니다. 중앙지방법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다가구인데요. 이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됩니다. 우리가 보통 10시까지 아침에 해당 법원에 가서 입찰표를 받고 이제 다 투차를 하게 됩니다. 보통 11시 10분에 마감하는데 아침에 보다 보면 내가 아침부터 막 법원에 가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우도 있어요. 검찰도 같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익숙해지시면 뭐 그러려니 하실 겁니다. 우리는 재테크를 하시는 거니까. 자, 자, 볼게요. 여기 보시면 20 타경. 그 다음에 107 996. 경매 용어도 믹스해서 말씀드릴게요. 2020년에 경매 신청권자, 돈 받을 사람, 대표적으로 은행이 왜 돈 받아요? 보통 일반인들께서 자기 부동산 담보를 가지고 은행 가서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융자를 얻잖아요. 근데 뭐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은행이라던가 개인 채권자들, 기관, 특히 세금 압류된 공매, 뭐 위탁자에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를 넣습니다. 2020년에 경매를 가리키는 부호 타경입니다. 17,996번째 사건이란 얘기예요. 잘 모르셔도 저희가 낙찰 사례 케이스는 40개를 할 거고요. 또 심화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울 사항은 아닙니다. 임의경매는 뭐냐? 뭐 임의경매, 강제경매인데 차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매각기일은 2022년 11월 10일 날 목요일 날 입찰장에 오시면 됩니다. 용도는 다가구, 원룸 등 다가구 이렇게 쓰여 있고요. 뭐 대장 용도는 하나의 주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냐? 단독 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서를 하는데 자꾸 낙서라는 느낌이 납니다. 왜? 여러분들께 집중력을 가하기 위해서. 너무 잘 쓰면은 주무시니까. 자, 토지 면적은 55평. 건물 면적은 연면적이죠. 101평입니다. 층별로 다 합산했던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에 포함 안 되는 게 뭐 있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지하, 옥탑 이런 개념이고요. 자, 채권자는 경매 신청한 사람, 채무자 겸 소유자가 대부분 일치합니다. 돈을 빌린 이 부동산의 소유주라는 얘기인데, 자, 보셔야 돼요. 감정가, 법원에서 명령했죠. 감정평가 기간에. 야, 이 건물 얼마인지 빨리 알아보고 법원에 제출해서 나온 금액이 19억 9,200인데 약 20억입니다. 자, 여기다 한번 쓸까요? 20억인데 보면은 최저가가 2회 유찰돼가지고 얼마죠? 12억 7천입니다. 보통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감정가 대비 1회 유찰되면 10억짜리 기준으로 봤을 때 20% 저감돼서 8억. 또 떨어지면은 이제 64%가 되겠죠. 계산해 보세요. 순간적으로 계산이 안 되네. 64%. 두 번 떨어지는 겁니다. 20%씩. 자, 보시면 기일연양 보시면 신건이 6월 23일 날 진행을 했다가 그 다음에 유찰돼서 19억짜리가 15억까지 떨어지고 12억 7,400에서 여기 보면 두 명이 들어왔어요. 두 명이 약 20억짜리 낙찰 금액이 약 13억 2천에 낙찰이 됐다. 2등도 12억 7천에 썼어요. 자, 두 명이 입찰을 했는데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낙찰됐잖아요. 감정가 대비 66%.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감정가하고 시세는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 지금 2022년 하반기 기준으로 봐서는 상당히 낙찰가는 쭉쭉쭉 떨어지고 있다. 자, 이 물건의 포인트 한번 볼까요? 난 경매를 모르는데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지금 경매를 배우시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그냥 보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숫자 노름하고 있는 겁니다.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자, 최저가가 12억 7천인데 12억 7천이거든요. 와, 근데 여기 원룸, 다가구의 임차인들이 약 30명인데 30명의 보증금 합계 금액이 약 20억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요? 최저가가 12억 7천인데 법원에 신고된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 금액이 20억입니다. 야, 이거 뭐 여러분들 이게 좀 느낌이 오십니까? 그럼 내가 13억에 낙찰받아도 7억이 남는다라는 계산상의 수치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전세로 놔야 되는데 뭐 채무자 겸 소유자가 무슨 이유인지 월세로 이렇게 임차인을 구했는데 이 물건의 출고 전략은 인구 밀도도 높고 임차 배후 수요도 많은데 전세를 월세로 터닝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 어차피 우린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야 되니까 또한 지금 고금리이기 때문에 낙찰 사례 1이었습니다. 자, 감정가 20억짜리를 약 12억 얼마야? 약 13억에 받았는데 법원에 신고된 보증금의 합계가 20억이다. 7억이 남네. 지금 시장이 이래요. 이건 단순 수치였습니다. 자, 경매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 1강의 주제였어요. 아직까지 1강 주제도 얘기 안 했네요. 사례에 빠져가지고. 여러분들도 사례에 흠뻑 빠지셨나요? 예, 진짜 사례 많이 보시면 재밌어요. 근데 우리가 강의 후반부로 갈수록 낙찰 사례도 상당히 이제 스터디상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셀프로 경매 물건을 종류별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고 컨설팅도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내가 직접 투자를 할 수 있죠. 요즘에 공이 안 맞아요.
경매를 알아야 하는 이유. 저희 그 네이버 카페에 제가 직접 올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이거 뭐 클릭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클릭도 안 돼요. 이게 멈춰 있어서. 자, 2022년 11월 10일 기준입니다. 보면 서울 강동구의 분양가 3억대 아파트 나온다. 자, 11월 9일 날 10월 서울 아파트 낙찰률 17.8% 역대 최저. 고금리 시대 꼬마 빌딩 급매물 현상으로 승부해라. 상가 공실이 늘고 있다. 임대료 하락한다. 다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그런 얘기 하죠. 자, 아파트 값이 흔들리는 사이에 연립 오피스텔 우상향.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빅스텝과 또 코로나 장기화, 요즘에 좀 완화가 됐지만 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이후로 물가는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 대신에 물가를 때려잡겠다고 금리를 올렸지만 어떻게 됐죠? 금리는 안 올라가고 이하성의 주식 계좌, 코인 계좌만 급락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은 부동산이 가장 안전하다. 공인중개사 잘 따신 거예요. 취득을 잘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 뉴스입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 낙찰력, 낙찰가 추이입니다. 2022년 하반기 기준인데 이게 이제 낙찰률이거든요. 쭉쭉쭉쭉 떨어져요. 6월, 7월, 8월, 9월, 10월. 야, 이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부동산도 우리가 공부하셨잖아요. 뭐 공부하셨죠? 학개론. 학개론 배우시면 부동산 사이클 배우잖아요. 예. 높고 깊고, 그 다음에 일반 뭐 시장 경기 사이클은 짧고, 예, 낮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경매 사이클이 상당히 오랜 기간 침체기였습니다. 왜? 부동산이 화랑기였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막 쭉 올라가니까 뭐 경매든 상가든 건물이든 가격이 자고 일어나면 떴죠. 평택에 있는 땅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쭉쭉 매매가뿐만 아니라 특히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일반 토지 모두 우하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경매 시장의 호황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현금 부자들이 지금 찬스죠. 뭐 고금리 상관없어. 나 현금 많으니까. 야, 그런 분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성년지명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항상 돈을 들고 다녔다던가. 그러나 우리가 부동산 재테크를 하려면은 내가 1억이 있건 2억이 있건 통장에 예금해 놓는다고 어떠한 나의 미래가 달라집니까? 뭔가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요? 자, 경매를 알아야 하는 이유 계속 말씀드립니다. 아까 첫 시간에 긴장을 처음에 했는데 방언이 터지니까 이제 계속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022년 10월 11일 기준으로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전용 38평이면은 약 한 45평형 아파트, 방 4개, 화장실 2개짜리가 여기 볼게요. 6억 3천짜리가 4억 6천에 낙찰됐어요. 73%에. 야, 진짜. 또 이거 볼까요?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롯데캐슬 에코 2단지에 있는 거. 전용 25평이면 34평형인데 6억 7,500짜리가 2022년 11월 11일 날 4명이 입찰해가지고 5억 2,500이에요. 야, 끝내주죠. 원래 이제 경매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아파트가 항상 입찰자 수도 많고 낙찰가도 높았는데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일산 위브더 제니스 이거는 뭐 경매에 성지 물건 많이 나왔었죠. 8억 6,200짜리가 2명이 입찰했는데 6억 3,100이에요. 야, 뭐 여러분들 뭐 강의 듣기 전부터 야, 다 때려치고 나 경매해야겠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린 공인중개사예요. 물론 이제 직접 투자하셔도 되지만 내가 너무 임팩트 있게 얘기하나? 자, 17억 9천짜리 상도동에 있는 파크자이 아파트가 이게 14억 7천 뭐 이런 식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감정가라는 게 경매 시장이 신권 기준으로 처음 나올 때 6개월에서 1년 전에 감정을 하거든요. 1년 전에. 그러면 우리가 입찰한 시점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후라고 하면은 감정 가격 시점이 과거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6억 3천일 때 감정을 했던 아파트가 8개월 전에 했다. 아파트 가격이 입찰한 시점에 오를 수도 있잖아요. 7억 2천에. 그럼 낙찰가가 6억 3천 이상, 100% 이상 낙찰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완전한 박앤세일이다. 그냥 가지가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트릭이 있어요. 와, 경매니까 엄청 싸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부분도 있지만 냉정하게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미친놈처럼 이렇게 올랐잖아요.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은 다시 떨어져야 되는 이 조정 기간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사이클이 그 기점에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수순으로 오는 건데 언제까지 모든 경제 지표, 특히 대표적인 부동산 가격이 항상 우상향할 수 없는 거라서 2년 전 가격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부동산 가면 예를 들어서 이게 6억 3천짜리면 네이버 부동산 한번 가보세요. 이거를 4억 6천에 내놓는 매도인은 절대 없습니다. 이제 급매로 몇 개씩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표준 가격이 되겠지만 어쨌든 경매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반 부동산 경기보다는 최소한 몇 개월 이상은 선행하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강을 해야 되는데 사례만 하다 끝나겠네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본론은 뭐 있습니까? 뭐 동기부여 뿜뿜하면 되죠. 자, 경매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 다 드렸어요. 민사집행법에 있는 내용인데 제 얼굴만 보세요. 자, 제가 아파트가 있어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자, 어디 가서 돈을 빌릴까? 잠깐만, 사채 사무실 갈까? 아니면 금리를 엄청 많이 막 법정이자 20%대인 데를 먼저 갈까?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대부분 1금융권으로 갑니다. 처음부터 2금융권, 뭐 단위농협, 수협, 저축은행 가지 않죠. 금리 때문에. 또한 중도상환 수수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담보를 가지고 아파트를 들고 가는 게 아니고, 뭐 등기부등본은 어차피 다 뛸 수 있으니까 은행에서 그걸 가지고 은행에 담보를 맡기고 차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쓰지요. 대부분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쓴다. 왜? 그걸 물건화하기 위해서. 왜 물건화하냐? 왜 물건화하냐? 배우셨죠? 혹시라도 채권 회수가 안 되면은 등기부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재판 없이 바로 경매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5억을 빌렸으면 5억만 설정하는 게 아니고요. 채권 최고액, 뭐 1금융권은 120%, 5억 2천이겠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뭐 2금융권은 120에서 140%. 왜 내가 빌린 것보다 왜 이렇게 더 높게 책정을 해? 원금 앤드 이자를 받기 위해서. 경매가 진행되면 나중에 원금 플러스 배당 기일날, 배당 재판 때 이자까지 받을 돈까지 미리 다 산정을 해요. 무서워요. 이자를 잘 내야 된다. 요즘에 원금하고 이자도 내야 되니까 허리가 휘어져요. 자고 일어나면 그냥 이자가 6개월 변동주기인데 저도 죽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미국 가서 항의해야 되나요? 자, 경매는 무엇인가? 법원 경매는 채무자가 소유자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해서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어려워. 강제집행 하겠다는 거. 돈 내놔. 너 안 내놔? 그럼 내가 경매 넣을 거야. 너 세금 내. 왜 안 내? 국가에서. 만약 종로구청이야. 왜 세금 안 내세요? 재산세 왜 안 내요? 안 되겠다. 온비드 얘기해서 이거 세금 압류에 채권이 있으니까 공매로 좀 누가 낙찰받으면 우리 세금 좀 받아주세요. 뭐 등등 그런 얘기입니다. 꼭 그 공매 같은 경우는 세금에 의한 것만 아닙니다. 각종 기관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국민연금에서도 할 수도 있고 의료보험공단 등등. 자, 민사집행법 270 몇 조 있습니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하고는 뭐 외우면 뭐 할 거야? 외우면 뭐해? 법원 경매는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가 있다. 임의 경매는 앞서 말씀드린 거고 강제 경매는 보통 개인 간 A와 B가 돈을 빌려 A가 B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B가 차용증을 써주잖아요. 차용증 같은 경우는 단순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돈을 안 갚는다. B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A가 재판을 하겠죠. 재판해서 승소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넣는 게 강제경매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돈을 빌려주면 안 되지만 굳이 누구를 돈을 빌려줘야 된다 하면 근저당 설정하세요. 근저당 설정을 내가 왜 해야 돼? 그거 빌리지 마! 내가 언제 너 빌려준다고 그랬어? 근저당 설정하려면 법무비용 법무세 그건 네가 내야지 임마. 내가 그럴 돈이 없는데. 이런 그지. 알았으면 반반 돼. 뭐 그렇게라도 해놔야 돼요. 대신에 근저당 설정할 때 깡통 부동산에 해봐야 아무 의미 없지요. 10억짜리인데 전세 세입자가 6억이야. 그 다음에 뭐 후순위 담보대출을 운 좋게 받아서 2억을 저축은행에서 했어. 그럼 8억이잖아요.
근데 이제 B라는 친구가 A한테 3억을 빌려달래. 이거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빌려주면 안 돼. 낙찰가가 11억이 돼야지 나한테 3억이라는 돈이 배당이 되는데 그럴 확률이 있을지 없을지는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고 부동산 경매 전문가도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를 배우는 거는 단순히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요즘에 깡통 전세라고 해서 보증금 뛰는 경우 많잖아요. 몇백억, 몇천억씩.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야, 최소한 내 재산은 지키겠구나 하면은 정말 성공적입니다. and 동기부여가 되겠죠? 경매를 알아야 하는 이유 볼게요. 앞선 사례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다 짐작하셨을 텐데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권리분석. 권리분석이 뭐가 힘들어? 등기부등본도 볼 줄 알고 토지 음에 있는 토지 용계획 확인원,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다 볼 줄 아는데 그거는 기본이고 법원에서 제공하는 또 세 가지 서류가 있어요.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적지 마세요. 어차피 뒤에 다 나와 있으니까. 자, 어차피 우리는 많이 적을수록 몰라. 누가 적은지도 모르고 권리분석하고 플러스 현장조사 해야겠죠. 현장조사에서 뭐 시세 알아보고 등등등 뭐 관리비 밀린 거 있어요. 누구 알아보고 낙찰가 산정을 잘해야 돼. 1등하고 2등하고 막 2억 차이나 꼴랑 5억짜리여서 그럼 망하는 거죠.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낙찰 이후에 안에 계신 분 점유 해지하는 작업, 명도하는 과정. 3단계입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이건 기술적인 거, 스킬입니다. 스킬. 제가 유일하게 아는 영어 단어, 이거하고 제 이름, 너무 길어. 넘어갈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매수 신청 대리, 컨설팅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가치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진정한 전문가지. 뭐 저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은, 저한테 배우면은 넘어갈게요. 금방 할 수 있어. 기술적인 걸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아니, 해야 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전부가 아니에요. 자, 경매를 알아야 하는 이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볼게요. 당신의 연봉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연봉이 어디 있어요? 개인 사업자인데. 개인 사업자잖아요. 무슨 소리야? 뭔 개인 사업자야? 나는 법인인데. 알았어. 흥분하지 마세요. 법인 사업자 하세요. 중개법인 5천만 원. 자본금 넣고. 보증보험 2억 설정하시고. 근데 이런 인프라가 있으세요? 바로 중개법인 하시려면. 일반 개업공인중개사 하시다가 매출이 최하 연 1억 이상 되면 뭐 자연스럽게 중개법인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부동산의 규모, 파트, 뭐 월세 등등을 다 고민해야 되니까. 근데 뭐 공인중개사를 취득하시는 분이 현업에 있다가 바로 중개법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자기의 경험이 가장 중요한 거죠. 공인중개사의 연봉은 없어요. 대신에 겸업 제한도 없죠. 한 10시부터 5시까지 공인중개 업무하고 좀 쉬었다가 7시부터 9시까지 와이프가 하는 중식집에서 접시를 닦고 잠깐 쉬었다가 11시부터 2시까지 일을 하고 상관은 없어요. 겸업 제한 상관없. 단지 코피가 날 뿐이지. 코피가 나고 다리가 힘이 풀리면서 뭔가 사람 구실을 못하는, 우리가 지금 20대 30대는 아니잖아요. 자격증을 따셨다 하더라도 지금 직장 다니신 분들이 아주 젊은 나이에 공인중개사 개업하는 케이스가 강남의 원룸 위주로 하는 친구들이라던가 낙성대 주변, 그러니까 주거형 위주 아니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노후 대비로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전문화돼 가지고 사실 예전 공인중개사 대비해서는 연령은 많이 어려지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스마트해졌죠. 자, 부동산 경매는 경업 제한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때 공인중개사 이제 소개업이죠. 중개업이죠. 중개업. 소개업이 아니고 정정하겠습니다. 중개업을 하고 플러스 뭘 할 수 있느냐?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습니다. 뭐가 말이 어려워요. 매수 신청 대리. 대리를 하겠다는 거 아니냐? 위임자한테 법률 수권행위를 받아서 매수 신청, 뭘 매수 신청하겠다는 거야? 경매, 법원 경매 입찰하는 거. 그냥 좀 쓸만한 거 없어요? 예. 경매 여기 있는데 이거 어떠세요? 그래요? 권리 분석은 해주시나요? 이게 이래 따라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저도 좀 배우고 싶은데요. 그래요? 경매 컨설팅만 받을 게 아니고 본격적으로 좀 배워보고 싶으세요? 제가 강의도 해요. 정말요? 여태까지 몇 명을 가르쳤어요? 네가 처음이야.
괜찮아요. 그분이 뭐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분 때문에 내가 성장할 수 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은 중개업뿐만 아니라 경공매업도 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매수신청 대리 법원에 이제 등록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경매 강의도 할 수 있다. 또한 무도 할 수 있다. 책도 쓸 수 있다. 이러한 화려한 스펙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나요? 화려한 스펙? 뭔가 허울뿐인 스펙, 허세. 뭐 제네시스 타워 다녔는데 알고 봤더니 렌트카, 뭐 카푸어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론은 전문성을 높이고 이 거의 투잡 개념이라고 보다 하나의 사이클인데 이제 연봉을 높이기 위한 거죠. 소득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30회가 넘었잖아요. 많은 공인중개사가 있기 때문에 남들과 특화되지 않은 자기만의 캐릭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경매 컨설팅이라는 게 좀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인중개사라고 다 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또한 공인중개사 중개업 앤드 경매를 하게 되면 뭐가 좋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있는 로컬에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최소한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지역의 한판의 개발 이슈,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시향, 뭐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모든 내용을 품에 안을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고 대접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다. 꼭 대접받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좋아요. 자, 경매를 알아야 하는 이유. 부동산 호황기 때는 중개가 좋죠.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불황기죠. 아파트 가격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금리 영향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럴 때는 경매가 재밌어. 제가 올 한 봄까지 예전에 경매 컨설팅 해드렸던 몇 년 전 고객들이 연락이 안 오다가 이제 막 오는 거야. 막 거의 추석 끝나고 나서 금리만 올라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뭐 중개면 중개, 호황기 때 중개면 중개, 불황기 때는 경매는 경매,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리스크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힘들어할 때 소주 먹으면서 아 내가 자격증 몇 따지라고 할 때 우리는 혼자 바쁘다. 너 왜 이렇게 혼자 바쁘니 하면은 메가랜드 강의를 수강을 해야지, 제 거를. 해야지 이제 그분도 바빠질 수 있다. 전문가의 완성입니다. 경매를 알아야 부동산을 말할 수 있다. 앞선 내용 똑같은 얘기인데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중개사고 방지할 수 있죠. 부동산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고 컨설팅 능력이 배양된다는 거. 세부적으로 정확한 권리 분석 가능하죠. 우리가 뭐 민법도 배우고 등등 여러 가지 배우긴 했는데 뭔가 아리까리해. 딱점 60점이 아니고 막 90점, 100점에 우리가 이제 뭐 자격증 취득해도 막상 나오면은 행위 무능력자가 행위 무능력자가 부동산 사무실 오는 경우는 쉽진 않아요. 본 적은 별로 없다. 자, 정확한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하냐? 대표적으로 다가구 중개할 때 우리가 이제 사고 나는 유형이 있죠. 깡통 다가구 같은 경우도 등기부등본과 그다음에 이제 임대인이 제시하는 다가구의 뭐 보증금 현황 그런 거가 있고요. 기본적인 거. 그다음에 후순위, 선순위가 아닌 후순위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회수 여부. 경매를 알면은 중개를 할 때 어떤 그 임차인이라던가 대표적인 임차인이 나중에 전세보증금이라던가 상가의 임대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위험한 물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중개를 안 할 수가 있다. 우리가 법률적으로 그걸 중개했다고 해서 뭐 임대인한테 지금 계약 테이블에서 임차인이 여기 있는데 임대인한테 내가 중개사예요. 혹시 경매 당하실 건가요? 그걸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서류에서 시간을 주고 있다라면 임차인의 권익을 위해서 우리가 호순이 임차인이 될 사람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진정한 소유자와의 체결 여부가 있죠. 뭐 A가 소유자인지 알았는데 B랑 하면 안 되는 거. 뭐 근저당 설정 빚이 있는 뭐 부동산 같은 경우 중개사고 방지를 단순 중개업에서도 단순 중개업이라는 표현보다 중개업 이상의 경매를 알면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특히 권리 분석 쪽 부동산 전문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지역 분석이 탁월. 지역 분석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시간도 걸리고 손품 발품이 또 필요합니다. 다른 로컬 부동산 가서 타 지역에 있는 로컬 부동산 가셔도 내가 뭐 중개사로서 밝히고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하면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컨설팅 능력도 배양됩니다. 투자 금액별 고객한테 부동산 추천이 가능합니다. 경매는 중개랑 틀려서 오픈 소스예요. 물건 작업을 하루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 소스에서 경쟁하는 거다 보니까 추천 물건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남들이 어려워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물건을 내가 직접 투자하던가 이제 컨설팅함에 있어서 실력 차이가 나는 거죠. 공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동산 취득, 보유, 출구 전략을 세워줘야 하는 거죠. 취득에만 국한되면은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경매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된다. 앞서 살려드렸죠. 예로 지금 현재 시점 부동산 개발에 관한 인허가 등 사전에 뭐 토지를 낙찰받고 싶다고 그러는데 여기다 제가 단독주택을 짓고 싶어요, 건물을 짓고 싶어요, 공장을 짓고 싶어요 얘기하고 있는데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큰일 나죠. 임야에다 어떻게 지어? 지목 변경을 해야 되고 농지 전용 허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비업토다, 그린벨트인데 뭐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큰일 납니다. 기본입니다. 자, 소득의 연관성이 있어요. 옛날엔 10,000원짜리였는데 배춧잎이 아니고 신사임당 이제 이순신 나오게 생겼어요. 100,000원짜리. 평생 고객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평생 고객. 무슨 소리냐? 주택 중에서 대표적인 아파트, 빌라, 소액 투자, 오래된 주택, 리모델링, 뭐 비주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구분상가, 건물, 근린시설이죠. 뭐 요즘에 핫한 뭐 지식산업센터 등 이것도 이제 소액 투자 가능하다. 뭐 경락잔금 대출을 활용한다던가 상권 분석, 그다음에 임대 수요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차후에 얼마가 오를지 컨설팅이죠. 또 개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디벨로퍼라고 합니다. 토지, 임야, 공장 용지를 사가지고 내가 원하는 개발 행위를 하는 것까지 사전에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뭐 관청을 가든지 건축사 사무실을 통해서 미리 알아보고 또한 대출도 가능한 금액을 알아보고 우리가 입찰할 수 있다. 중개하고는 좀 틀려요. 중개가 뭐 밑단계란 얘기가 아니고 경매는 해야 될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나왔죠. 우린 뭐 하려고 합니까? 왼쪽에는 부동산 중개보수 유율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게 비주거용 같은 경우가 0.9. 얍삽하게 협의는 뭐야? 그럼 0.2에서 0.9면 0.2 좀 받겠다는 거야? 뭐야? 이거는 제도적으로 못을 박아버려야 돼. 0.9 하지 말고요. 99 해. 안 되나? 잡혀가나 제가? 알겠습니다. 그럼 1% 해도 될 것 같은데 0.9는 뭐야? 어쨌든 공인중개사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건 0.9입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0.9를 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확인 설명 썼을 때 하고 맨 뒤에서 이렇게 하고 도장 찍어. 그리고 나중에 어쩌고 하면 해야 돼. 뭐 기망하는 건 아니고 아유 진짜 그 부동산 매매라던가 중개하는 가격 대비해서 수수료는 높은 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뭐 중개를 매일 하나 요즘처럼 얼어붙었잖아요. 진짜 오다 가다 임대인이 오면은 가슴이 철컹거려. 임대료 낼 때가 됐나? 그래서,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직 말일이 안 됐는데. 아니, 그냥 왔어. 그냥. 돈 잘 벌 때야, 뭐, 임대인 오면 왜, 발음도 안 돼. 아, 참. 자, 이게 뭐, 중개 유율표인데 여러분들 잘 아실 테고, 뭐, 1,000분의 5. 뭐, 주거용 오피스텔은 왜 반토막이 나는지 한참 됐죠? 자, 그런데 경매를 하시면은 그냥 뭐, 주는 대로 받으세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매수 신청, 대리 등 수수료라고 합니다. 아무나 받는 거 아니고 법원에, 관할 법원에 이제 신고되신 분이 받는 겁니다. 다음 강의에서 절차 말씀드릴 건데, 뭐, 상담 및 권리 분석 수수료도 받아요. 50만 원 범위 안에서. 상담 및 권리 분석만 해도. 중개업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만큼 권리 분석이 좀 난이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 강의를 듣고 50만 원을 받아도 되나? 내가 너무 많이 받나? 그 정도로 별거 없어요.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워. 모르니까 그 대가를 받는 거죠. 자,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 일명 낙찰 수수료인데 감정가의 1%나 낙찰가의 1.5% 중에 이것도 협의야, 협의. 저는 그냥 감정가 1% 받아요. 뭐 협의하면은 또 멱살 잡아야 되니까 왜 감정가 1%예요? 왜 1%야? 뭐 나라에서 그렇게 받으니까 마치 어떻게 할 거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찰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뭐 사건 카드에다가 받을 돈을 의뢰인으로 통해서 사인을 받죠, 당연히. 나중에 나서 아니 뭐 내가 생각해봤는데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럼 서류가 있어야지 혹시 나중에라도 분란이 생기면 뭐 서류 재판을 할 수 있는데 뭐 말로 하는 거 우리 의뢰인을 못 믿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 좀 못 믿어. 좀 깎더라고. 아니 진짜
더 주진 못할 망정, 20억짜리를 15억에 낙찰 받아줬어. 그분이 뭐 16억 쓰려고 했으면 내가 15억에 낙찰 받아줬으면 1억을 벌었잖아. 근데 여기서 수수료를 깎으려면 어떻게 해, 인간적으로. 내가 무슨 성과급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감정가가 20억이면 1%면 얼마야? 2천만 원. 픽스된 금액인데 여기서 얼마를 깎어? 1,000만 원 깎어? 500만 원 깎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지금. 그렇잖아요. 예? 도와주세요. 다 돈 주면 용역의 대가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하이라이트고, 자세한 거는 이제 뭐 다음 강의에서 나와요. 첫 강의부터 너무 열내면은 여러분들도 열받으니까 또 실비가 있어요. 혹시 낙찰이 떨어져도 50만 원 범위 안에서 당사자가 수고해서 돈을 준다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주죠. 처음에 착수할 때 50만 원 받는데 떨어졌다고 50 주는 사람이 있진 않다. 서류를 쓰면 받을 수는 있겠죠. 또 실비가 있어요. 현장 조사할 때 30만 원 범위 안에서 돈을 받는다. 그래서 50 떨어지면 30. 근데 떨어지면은 50만 원 줄 확률이 없다. 미리 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50만 원 벌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낙찰 수수료, 감정가 1%나 낙찰가 1.5% 중에 협의해라. 협의하지 마세요. 그냥 감정가 1% 받으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저도 이제 그룹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저희 회사에서 그룹 강의 하면서 6주 동안 이제 실내 강의를 하고 2주 동안 2주 중에 한 주는 그 임장 활동, 현장 조사를 하고요. 한 주는 법원 실습을 하는데 접니다. 활발하게. 얼굴이 좀 부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전날 또 술을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오늘은 제가 술을 안 먹었습니다. 상태 괜찮죠? 술 좋아하지 않아요. 저 주량 별로 안 세요, 저. 두꺼비 안주 나오기 전에 한 병, 안주 중간에 2병, 마무리로 소맥. 처음에 소맥 먹구나.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동부지방법원에 갔을 때 게시판 보는 화면이고요. 이제 우리 그 회원이 입찰할 때 바깥에서 얼마 썼는지 보는 거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매를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강 말씀드렸는데 뭔가 훅 지나갔죠? 이 인간이 뭔 얘기를 하나? 지금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낙찰 사례에 대한 임팩트가 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강의를 왜 듣는지를 1강 때부터 곰곰이 생각하시고요. 아마도 가장 텐션 있게 한 게 1강이기 때문에 강의를 듣다가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 1강을 들으면서 저럴 때도 있었지라고 생각하시고 계속적으로 반복 강의 들으시면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이제 39강이 남았는데요. 순간적으로 확 지나가니까 빨리 달려오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메가랜드 이하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